독사부대로 불리는 최전방 지옥에서 무좀 걸린 군화를 핥으라 강요받던 이등병 이재현. 그가 눈물로 건 전화 한 통에 전설의 스리스타였던 아버지가 사단장까지 무릎 꿇리며 심판을 시작한다. 아들의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한 복수는 가해자들의 영혼까지 파괴하며 살아있는 지옥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각인시킨다. 본 영상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축축하고 서늘한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었다. 이재현 이등병은 관물대 가장 아래 칸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제 자신의 존재를 지웠다. 소등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잠들 수 없었다. 잠드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갓 전입 신병에게 잠은 사치였고 고요는 형벌의 다른 이름이었다. 밖에서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은 선임들의 키득거리는 소리와 욕설이 간헐적으로 어둠을 핥았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재현의 고막을 찔렀다. 하루 전,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머니가 싸준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이병 열차를 타고 이곳 강원도 최전방의 이름 모를 부대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의 세상은 빛을 잃고 흑백으로 변했다. 생활관의 공기는 끈적거렸다. 땀 냄새, 발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 중심에는 최민호 상병이 있었다. 생활관의 무법자이자 폭군.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현을 괴롭혔다.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걸음걸이가 느리다는 이유로, 목소리가 기어들어 간다는 이유로 온갖 트집을 잡아 재현을 구석으로 몰았다. 오늘 밤의 시작은 사소했다. 최상병은 자신의 전투화를 재현 앞에 던졌다. 진흙과 우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보기만 해도 역겨운 전투화였다. 야 신병, 전투화 닦아라. 내일 아침에 광이 번쩍번쩍 날 정도로 닦아놔.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내 대가리에서 광을 낼 줄 알아. 재현은 말없이 전투화를 집어들었다.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0해 넘게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신발을 닦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이곳은 그런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는 화장실로 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구두약을 묻혀 전투화를 닦기 시작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려왔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시림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투화를 닦아 최상병에게 가져갔다. 최상병은 침상에 비스듬히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전투화를 건네받았다. 그는 전투화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다 닦은 거야? 야, 장난하냐? 그는 전투화 바닥으로 재현의 가슴을 툭툭 쳤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어른이 시키는 건 똑바로 해야지. 부모님이라는 말에 재현은 울컥했다. 엄마,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이 새끼가 말로만 똑바로 해. 똑바로. 그때 옆에 있던 윤지성 일병이 거들었다. 그는 최상병의 충실한 수족이었다. 최상병님, 신병이라 아직 뭘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가르치긴 뭘 가르쳐? 그냥 몸으로 배우는 게 제일 빨라? 야, 이재현, 너 이리 와봐. 최상병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재현을 생활관 한가운데로 끌고 갔다. 다른 선임들도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서 특별히 알려주마. 군대에서는 말이지 까라면 까야 돼. 이유 같은 건 없어.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 재현의 턱을 손가락으로 치켜 올린 최상병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뱀처럼 차고 끈적거렸다. 재현은 대답 대신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다만 쇠창살이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재현이 자대 배치를 받은 부대의 정식 명칭은 길고 복잡했지만 병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독사부대. 한 번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 죽음에 이르는 독사처럼 한 번 발을 들이면 결코 무사히 전역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붙은 악명 높은 별명이었다. 재현은 그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는 중이었다. 부대의 첫인상은 눈사람 그 자체였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막사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았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은 을씨년스러웠다. 재현을 인솔에 온중대 행정병은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그를 생활관에 밀어넣고는 사라졌다. 어색하게 경례를 붙이고 서 있는 재현을 처음 맞이한 것은 정적, 그리고 수십 개의 무표정한 눈동자들이었다. 그 눈동자들은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관찰하듯 재현을 위아래로 훑었다. 잠시 후 침상 가장 안쪽에 누워있던 최민호 상병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어슬렁거리며 다가와 재현의 어깨를 툭 쳤다. 네가 오늘 온 아들이냐? 이름이 뭐야? 이병 이재현입니다. 목소리 봐라. 밥 안 먹었냐? 다시 이병. 이재현. 재현은 목청껏 소리쳤다. 최상병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를 손가락으로 툭 쳤다. 재현이라. 이름은 반반하네. 근데 군 생활은 반반하게 하면 안 돼. 알지? 그날 이후 재현의 시련은 시작되었다. 단순한 군기 잡기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폭력이자 학대였다. 선임들은 돌아가며 그에게 잠을 재우지 않았다. 새벽까지 관물대 정리를 시키거나 군가를 외우게 하고는 토시 하나 틀리면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유는 항상 같았다. 네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려서. 윤지성 일병은 처음에는 그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힘들지? 원래 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고 속삭이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최상병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점차 가혹 행위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위선적인 동정은 재현에게 더 큰 상처가 되었다. 그는 이제 최상병보다 더 악랄하게 재현을 괴롭혔다.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발악처럼 보였다. 생활관의 최고 선임인 정우성 병장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그는 저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인간과 같았다. 누군가 맞는 소리가 나면 그는 이어폰의 볼륨을 높였고 욕설이 들리면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고 최상병의 폭주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루는 식사 시간이었다. 재현은 배가 고팠지만 밥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긴장과 스트레스로 소화가 될 리 없었다. 그가 수저를 끼작거리는 것을 본 최상병이 식판을 발로 찼다. 밥과 반찬이 재현의 군복 위로 쏟아졌다. 이 새끼가 밥 투정하네. 야, 나라에서 주는 밥이 아깝지도 않냐? 이거 다 내 부모님이 낸 세금이야. 이 새끼야.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재현에게 쏠렸다. 몇몇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간부들은 식당 다른 구역에서 자기들끼리 식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재현은 쏟아진 음식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질 뿐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얼마나 쉽게 짓밟힐 수 있는 것인지 깨달았다. 이곳 독사부대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대한 용광로였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었다. 재현의 영혼은 하루가 다르게 골마들어갔다. 최민호 상병과 그 무리들은 이제 때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듯했다. 그들은 재현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드는 데서 새로운 쾌락을 찾았다. 야, 이재현, 넌 우리랑 말 섞지 마라. 너랑 얘기하면 재수 없어? 최상병의 한마디는 법이었다. 그날 이후 생활관의 누구도 재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를 제외하면 재현은 완벽한 유령이 되었다. 동기들조차 그를 피했다. 그와 엮였다가는 자신들마저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다. 재현은 텅 빈 생활관 한가운데서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끝없는 사막과도 같았다. 밤이 되면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다. 그들은 재현을 재우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했다. 바로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었다. 이재현, 너 애국가 서절까지 가사 안 틀리고 완창해봐. 시작 한밤중에 갑자기 깨워 애국가를 부르게 했다. 졸린 목소리로 더듬거리면 어김없이 호령이 떨어졌다. 목소리 봐라. 애국심이 없어. 애국심이. 이 새끼 이거 완전 빨갱이 아니야? 그들은 재현의 관물대를 무단으로 뒤져 부모님이나 친구가 보낸 편지를 찾아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편지를 낭독하며 조롱했다.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라도 발견되는 날에는 지옥이 펼쳐졌다. 그들은 편지의 모든 문장을 음담패설과 엮어 낄낄거렸다. 재현의 추억과 사적인 공간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족에 대한 모욕이었다. 너네 아버지는 뭐 하시냐? 뭐가 다 뜻이냐?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지. 재현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언제나 강직하고 올곧던 분.
군인이라는 직업에 평생을 바친 그에게는 영웅과도 같은 존재였다. 차마 아버지의 직업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이등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고 모욕을 견뎠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재현은 말라갔다. 불면과 스트레스로 눈 밑은 검었고 뺨은 움푹 패였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해골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점차 감정을 잃어갔다. 웃는 법을 잊었고 분노하는 법도 잊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를 버티기 위해 숨만 쉬는 인형이 되어갔다. 그러나 그 인형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더운 여름이었다. 불쾌 지수가 최고조에 달한 공기처럼 생활관의 분위기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민호 상병은 부대 밖에서 몰래 반입한 술을 몇 잔 마신 상태였다. 알코올은 그의 잔혹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와, 심심하다.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축이 오른 눈으로 생활관을 훑던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재현에게 꽂혔다. 최상병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야, 이재현, 너 이리 좀 와봐라. 재현은 예감했다. 오늘 밤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묵묵히 일어나 최상병 앞으로 다가갔다. 최상병은 자신의 발을 가리켰다. 그는 지독한 무좀 환자였다. 그의 발에서는 언제나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났다. 그는 신고 있던 군화를 벗어 재현 앞에 던졌다. 군화 안쪽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냄새는 코를 마비시킬 정도로 지독했다. 오늘 특별히 너한테 기회를 하나 주마. 최상병이 선언하듯 말했다. 주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윤지성 일병과 다른 선임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이 군화 보이지? 내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군화다. 네가 이 군화 안쪽을 혀로 깨끗하게 핥으면 오늘은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어떠냐? 파격적인 제안이지. 순간 생활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은 너무 심하다는 듯 헛기침을 했지만 누구도 최상병을 말리지 않았다. 재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역겨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눈앞의 군화는 단순한 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겨누고 있는 총구였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저것을 핥는다면 자신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터였다. 이재현이라는 존재는 완벽하게 소멸하고 그저 숨쉬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왜 하기 싫으냐? 하기 싫으면 말을 해. 최상병이 비웃으며 말했다. 윤일병이 옆에서 부추겼다. 야 이재현, 최상병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해라.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핥으면 오늘 편하게 잘 수 있잖아.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젖어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던 그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군화와 그리고 그 군화 뒤에서 추악하게 웃고 있는 최상병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못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폭풍전의 고요를 깨뜨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최상병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냐? 못하겠습니다. 재현은 다시 한 번 더 또렷하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존엄성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한 조각, 스스로를 인간으로 여기게 하는 그 마지막 파편만은 지키고 싶었다. 이 개새끼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최상병의 주먹이 날아드는 것은 거의 동시였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재현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번졌다. 최상병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재현의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새끼가 돌았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구타는 무자비했다. 윤일병을 비롯한 다른 선임들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재현의 팔다리를 붙잡았다.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 속에서 재현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다. 온몸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아버지. 폭행은 한참 후에야 멈췄다. 최상병은 숨을 헐떡이며 욕설을 뱉었고 재현은 걸레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자리로 기어갔다. 아무도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 그는 짐승이었다. 아니, 짐승만도 못한 존재였다. 그날 밤 재현은 처음으로 탈출을 결심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그는 모두가 잠든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생활관을 빠져나왔다. 그의 목적지는 부대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였다. 수화기를 드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간신히 숨겨두었던 수신자 부담용 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엄마. 재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수화기 너머에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다. 재현이니? 아들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써 참아왔던 눈물이 툭 터진 듯 쏟아졌다. 흐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어머니는 다급하게 아버지를 찾았다. 잠시 후 묵직하고 낮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재현이냐? 무슨 일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재현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맞았던 일, 욕을 먹었던 일, 그리고 오늘 밤 있었던 치욕적인 일까지. 말을 하는 내내 그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수화기 저편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울음 섞인 절규를 듣고만 있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재현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 같은 감정이 모두 거세된 얼음장처럼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였다. 그래, 알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재현은 당황했다. 더 무언가를 물어볼 줄 알았다. 위로해주거나 화를 낼 줄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재현아,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희 중대장 이름이 뭐냐? 한석주 대위입니다. 대대장은 이준호 중령입니다. 알았다. 이제 전화 끊고 다치지 않게 조용한 곳에 가 있어라. 아무도 마주치지 말고. 아버지가 곧 사람을 보낼 것이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재현은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는 그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강철 같은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을 넘어선 비정함과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전화를 끄는 김태영 예비역 중장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분노가 자신의 심장을 얼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짓밟혔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라는 조직 안에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수만 명의 부하들을 호령하던 군단장.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야전 지휘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각하, 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송 장군, 나 김태영 1세. 네, 각하. 잘 지내셨습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현재 육군 본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현역 소장이었다. 그는 김태영 장군이 군단장이던 시절 그의 작전 참모였다.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개인적인 일이야. 아주 좋지 않은 김태영 중장의 낮은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전화 한 통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김태영 중장의 전화는 단 한 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육군본부의 송 소장에게 전화를 건 후 곧바로 국방부 직통 라인에 있는 옛 부하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은 짧고 명확했다. 내 아들 문제다.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있는 곳으로 해당 부대 지휘 계통에 있는 자들을 모두 오라고 하게. 군단장부터 소대장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전화를 받은 장군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퇴역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김태영이라는 이름이 군 내부에서 갖는 힘은 여전히 막강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존경받았지만 동시에 한 번 정한 원칙을 꺾지 않는 불같은 성미로도 유명했다. 그런 그가 개인적인 일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터졌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대한민국 육군은 보이지 않는 지진에 휩싸였다. 육군 본부에서 시작된 전화는 제8군단을 거쳐 예하 사단으로 다시 여단과 대로 쏜살같이 내려갔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 전화를 받은 지휘관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 김태영 장군님? 전설 속의 그분이? 왜? 아들? 그분께 아들이 있었어? 그것도 우리 부대에? 당장 일어나. 전 지휘관은 비상 소집이다.
이유는 묻지 마. 해당 부대의 군단장은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작전 지휘실로 달려갔다. 그는 김태영 장군이 현역일 때 감히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까마득한 후배였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자네 미쳤나? 자네 부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내일 아침까지 김태영 장군님 댁 앞으로 전원 집합하라고 하셨다. 군단장인 나부터 자네, 여단장, 대대장, 중대장, 그리고 문제의 그 소대장까지 한 놈이라도 늦으면 다 같이 군복 벗을 각오해. 사단장은 전화기를 붙들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막 별을 달고 승승장구하던 자신의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장날 수도 있는 위기였다. 그는 곧바로 여단장에게, 여단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중대장에게 불벼락 같은 전화를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재현의 소대장인 이하사였다. 그는 이제 막 임관한 초급 간부였다. 그는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새벽에 차를 몰아 중대장에게 달려가야 했다. 그 시각 재현의 중대장인 한석주 대위와 대대장 이준호 중령은 이미 패닉 상태였다.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등병 하나 때문에 군단장님까지 움직이시다니. 나도 몰라. 일단 가봐야 알겠지. 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어야 한다. 그 방법밖에는 없어. 그들은 나를 채밟기도 전에 관용차에 몸을 싣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김태영 장군의 저택 앞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군단장의 지휘 차량을 필두로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의 차가 줄지어 도착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장과 소대장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그들의 어깨의 계급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초라해 보였다. 잠시 후 집 안에서 김태영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군복이 아닌 평범한 아침 운동복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현역 시절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그들을 자신 때문에 새벽잠을 설치고 달려온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을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지옥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김태영 중장은 집 앞마당에 도열한 지휘관들을 본체만 채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부관이었던 예비역 대령이 나와 그들을 응접실로 안내했다. 응접실은 넓었지만 군단장부터 소대장까지 6명의 장교들이 들어서자 꽉 찬 느낌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잠시 후 김태영 중장이 응접실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편안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는 맞은편에 선 그들을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장교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군단장이 참다 못해 먼저 입을 열었다. 각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관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김태영 중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응접실 전체를 지배했다. 안개 장교들은 머뭇거리다 소파와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다. 내가 자네들을 이 아침부터 부른 이유를 알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내 아들 이야기 들었겠지. 어젯밤 내 아들이 내게 전화를 했네. 울면서. 태어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은 처음 봤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내 아들이 군화에 낀 무종균을 혀로 핥으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더군.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이게 군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군단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사단장은 여단장을, 시선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 중대장에게까지 닿았다. 한석주 대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각하,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제가 병력 관리를 제대로, 자네 이름이 뭔가? 오중대장, 대위 한석주입니다. 한대위. 자네는 알고 있었나? 자네 중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말입니다. 각하 몰랐다? 모르는 게 자랑인가? 자기 중대원이 죽어나가는데 중대장이 모르고 대대장이 모르고 사단장이 몰라? 그럼 자네들은 월급을 왜 받나?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별 달고 봄 잡으려고 군인 하나. 김태영 중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그의 일갈의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오늘 자네들을 부른 건 질책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들으려고 부른 걸새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어젯밤 그가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토대로 직접 정리한 것이었다. 가해자는 최상병, 윤일병, 방관자는 정병장. 맞나? 한대일.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즉시 격리 조치시켜 놓았습니다. 격리? 그걸로는 부족하지. 내가 평생을 바친 군대가 어쩌다 이런 썩어 빠진 곳이 됐는지 모르겠군.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어떤 아들도 군대에 와서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걸세. 김태영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늘부로 해당 부대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실시하게. 육군본부 감찰실과 헌병 수사관들로 특별팀을 꾸려. 내 옛 부하들에게는 이미 연락해 두었네. 자네들은 협조만 하면 돼. 그는 몸을 돌려 다시 그들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가해자 놈들,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될 걸세.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 그놈들이 남은 군 생활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게. 잠드는 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느끼게 해줘. 지옥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해. 할 수 있겠나? 군단장. 군단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네, 카카우.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이제 돌아들 가게. 오늘 이후로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네. 하지만 똑똑히 지켜볼 걸세. 만약 내 아들이 겪은 고통의 만분의 1이라도 갚아주지 못한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움직일 수밖에. 그때는 자네들 선에서 끝나지 않을 거야. 육군 참모총장, 아니 국방부 장관이라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될 테니. 내 말 명심하게. 그의 마지막 말은 협박이자 선전포고였다. 장교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응접실을 빠져나왔다. 그들의 등 뒤로 김태영 중장의 차가운 시선이 모처럼 박혔다. 심판의 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김태영 장군의 집을 나선 지휘관들은 차에 오르자마자 저마다 수화기를 들고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군단장이었다. 그는 사단장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장 부대로 복귀해. 자네부터 시작해서 밑에 놈들까지 이번 일에 책임 있는 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조리 목을 쳐버릴 테니 각오해. 그 분노는 내리갈굼 이 형태로 정확하게 아래로 전달되었다. 사단장은 여단장에게, 여단장은 대대장에게, 그리고 마침내 대대장 이준호 중령은 함께 차를 타고 복귀하던 중대장 한석주 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쏘아붙였다. 한대위, 넌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닌 거야? 내 중대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잠이 오더냐? 부대 도착하는 즉시 미 중대전 병력 전투복 완전 무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내가 직접 먼지를 떨어낼 테니까. 부대에 복귀한 한대위의 얼굴은 흑빛이었다. 그는 지프차에서 내리자마자 행정보급관에게 달려가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전 중대원 비상소집 10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완전 무장이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평화롭던 주말 오전 갑작스러운 비상소집 명령에 중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병사들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챙겨 입고 총기를 챙겨 연병장으로 달려나갔다. 어젯밤 재현을 폭행했던 최민호 상병과 윤지성 일병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열에 합류했다. 그들은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전에 있는 주말 훈련이겠거니 생각할 뿐이었다. 잠시 후 대대장 이준호 중령이 지프를 타고 연병장에 도착했다. 그의 뒤로는 중대장과 소대장들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따라붙었다. 대대장은 연병장 중앙에 서서 살기등등한 눈으로 중대원들을 훑어보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대대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중대, 아니 우리 부대는 오늘부로 죽었다. 너희라는 쓰레기들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웅성거렸다. 조용히 못해? 이 버러지 같은 놈들. 대대장은 확성기를 집어 던지고는 직접 고함을 질렀다. 최민호 상병, 윤지성 일병, 정우성 병장. 대열 앞으로 이름이 불린 세 사람은 움찔하며 앞으로 나섰다. 최상병은 여전히 어깨를 펴고 있었지만 대대장의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내 놈들이구나. 감히 부대의 명예에 똥칠을 한 놈들이. 대대장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최상병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내 놈이냐? 전우의 입에 더러운 군화를 들이댄 놈이
그제야 최상병은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박서준, 아니 이재현 그 새끼가 찔렀구나. 하지만 그는 대대장이 모든 것을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발뺌하는 순간 대대장의 주먹이 그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최상병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중대 전체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대대장이 병사를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행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개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모른다고? 내 놈들의 더러운 행각을 김태영 장군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신다. 알아들어. 김태영 장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부대의 고참 부사관 몇몇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그 이름이 군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다. 내 놈들은 오늘부로 병사가 아니다. 군인도 아니다. 너희는 그냥 인간 쓰레기다. 내가 내 놈들의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대대장은 쓰러진 최상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윤일병과 정병장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은 이미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너희 둘도 마찬가지다. 한 놈은 충실한 게 노릇을 했고 한 놈은 못 본 척 눈을 감았지. 똑같이 책임지게 될 거다. 그때 부대 정문으로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그들이 평범한 민간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팀과 헌병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대대장에게 경례를 붙이고는 곧바로 쓰러져 있는 최상병과 떨고 있는 두 병사에게 다가갔다. 최민호 상병, 윤지성 일병, 정우성 병장, 지금부로 당신들을 직권남용, 가혹 행위 및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사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최상병은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어렸다. 중대원들은 충격과 공포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대한 먼지떨이가 시작된 것이다. 그 누구도 이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최민호 상병, 윤지성 일병, 정우성 병장은 각각 다른 차량에 태워져 부대 내 격리된 조사실로 압송되었다. 그들이 끌려간 곳은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낡은 창고를 개조한 임시 조사실이었다.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었고 방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2개 그리고 천장에 달린 백열등 하나가 전부였다. 조사실에 들어선 최상병은 써 태어난 척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다리는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베테랑 수사관이 앉았다. 수사관은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를 뒤적였다.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 압박감에 최상병의 목이 타 들어갔다. 최민호 상병 맞지? 한참 만에 수사관이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사회에서 뭐 하다 왔나? 대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지성인이네. 지성인이 어쩌다 그런 짐승 같은 짓을 했을까? 수사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시가 있었다. 최상병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이재현 이병이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군기를 좀 잡으려던 것뿐입니다. 군기 수사관은 피식 웃었다. 사람을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않고 가족을 모욕하고 무좀 걸린 군화를 핥으라고 강요하는 게 자니가 배운 군기인가? 어느 부대에서 그런 걸 가르치던가? 최상병은 할 말을 잃었다. 수사관은 책상 위 서류 뭉치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다. 사진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울고 있는 재현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의 상처 부위들이 정밀하게 찍혀 있었다. 김태영 장군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 밤새 확보한 증거들이었다. 이것도 군기를 잡는 과정이었나? 설명해봐. 최상병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서로 장난치다가 수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최상병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최상병,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난 지금 그냥 군기 사고를 저지른 병사가 아니야. 넌 김태영 장군님의 아들을 건드렸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나 보군. 네가 남은 군 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게 될지, 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가? 수사관의 말은 서늘한 비수처럼 최상병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부대의 징계가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는 네가 입대하기 전에 기록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을 다 파악하고 있어. 네가 후임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모든 가혹 행위, 심지어는 휴가 나가서 저질렀던 사소한 잘못들까지.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불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있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넌 군법회의에서 끝날 게 아니야. 내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가 있어. 수사관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모든 걸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 지옥을 맛볼 것인가? 조사실의 백열등이 최상병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그의 견고했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른 조사실에 있던 윤지성 일병과 정우성 병장 역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3명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윤지성 일병이었다. 그는 본래 겁이 많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다. 최상병의 위세에 눌려 혹은 그저 무리에 속하고 싶다는 생각의 가혹 행위에 동참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일병을 신문하던 수사관은 그의 그런 약한 고리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윤지성 일병, 넌 최상병과는 좀 다른 것 같군. 눈빛을 보니 아직 죄책감이라는 걸 아는 것 같은데. 수사관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말해봐. 너도 처음부터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 최상병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거 알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넌 공범이야. 가해자라고. 윤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 최상병은 모든 걸 너와 정 병장에게 떠넘기고 있어. 자기는 그냥 지시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괴롭힌 건 너희들이라고 말이야. 이대로 가면 넌 주범으로 몰릴 수도 있어. 억울하지 않나? 수사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최상병은 아직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윤일병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효과적인 거짓말이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공범 관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억울합니다. 마침내 윤일병의 입에서 첫 마디가 터져나왔다. 그리고 한 번 터진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최상병이 어떻게 재현을 괴롭히기 시작했는지, 자신은 왜 동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젯밤에 끔찍했던 고나 사건까지. 그의 진술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최상병의 잔혹성을 최대한 부풀려 설명했다. 같은 시각 정우성 병장의 조사실에서는 다른 양상의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다. 정 병장은 저녁을 코앞에 둔 말년 병장이었다. 그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후임들 사이의 일까지 제가 다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그의 방관적인 태도에 수사관은 헛웃음을 쳤다. 정우성 병장, 분대 내 병사들을 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간부에게 보고하는 것은 분대장 격인 분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야. 넌 그 임무를 요기했어. 그건 그냥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수사관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정 병장과 다른 병사들 간의 통화 및 메신저 기록이었다. 거기에는 강태식, 아니 최민호가 또 신병 잡네. 아, 시끄러워 죽겠다. 오늘도 이재현게 불쌍하더라 등 정 병장이 가혹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도 모르는 일인가? 넌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알고도 눈을 감았지. 내 친목이 최상병이라는 괴물을 키운 거야. 넌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야. 적극적인 동조자라고. 정 병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안일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만기 전역 후에 평범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불명의 전역과 사회의 차가운 시선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나만 아니면 되라는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공범자들의 연대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졌다. 각자의 살기를 찾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 속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의 실체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윤지성 일병과 정우성 병장이 차례로 무너졌다는 소식은 곧바로 최민호 상병의 조사실로 전해졌다. 수사관은 두 사람의 진술서를 최상병의 책상 위에 던졌다. 내 동료들은 모든 걸 다 불었어. 이제 너 혼자 남았다. 최민호, 최상병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읽어 내려갔다. 윤일병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교묘하게 축소하고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갔는지
정병장이 얼마나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는지 적나라하게 쓰여 있었다. 믿었던 동료들의 배신에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개새끼들, 그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었다. 이제 그만 인정하는 게 어때? 네가 저지른 짓들 말이야. 이재현 이병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린 다 알고 있어. 네가 전입 온 이후로 너한테 당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군. 이미 다른 병사들의 진술도 다 확보된 상태야. 수사관은 압박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는 최상병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내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다. 아들 하나만 보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네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네가 군사 재판에 넘겨지고 전과자가 되고 불명예 전역을 당하는 꼴을 보시게 될 텐데 말이야.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최상병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부대 안에서는 왕처럼 군림했지만 사실 그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어쩌면 조금은 마마보이 기질도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 그의 모든 만용과 허세는 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방어제였을지도 모른다. 네가 저지른 짓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야.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범죄다.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는 글렀어. 어떤 회사가 군대에서 동료를 학대한 전과자를 받아주겠나. 수사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최상병의 미래를 산산조각냈다. 그가 당연하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평범한 대학생활, 졸업 후의 취직, 결혼,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침내 최상병의 입에서 자백이 터져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쌓아 올린 허세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는 자신의 죄를 쏟아냈다. 조사실의 배결 등 아래 왕처럼 군림하던 폭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에 질려 비굴하게 우는 한 명의 나약한 청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세계는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재현은 부대 근처 국군병원 1인실에 입원해 있었다. 헌병 수사관들이 그를 이곳으로 옮겼다. 부대의 그 누구와도 마주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깨끗한 시트와 소독약 냄새, 조용한 복도는 지옥 같았던 생활관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하지만 재현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몸의 상처는 치료를 받으면 낫겠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섰다. 평소의 엄격한 모습이 아닌 헬쑥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아버지는 어색하게 아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재현은 상체를 일으키려다 신음을 흘렸다. 온몸의 벙이 아직 가시지 않은 탓이었다. 누워있어라.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눕히고는 이불을 덮어주었다. 부자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재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부끄러웠고 아버지를 이 일에 끌어들인 것 같아 죄송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였다. 미안하다. 재현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너를 너무 강하게만 키우려고 했던 것 같다. 군대에 가면 남자는 강해져야 한다고 힘든 일도 이겨내야 한다고 늘 말했지. 하지만 그게 어떤 힘듦인지 나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 네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아비라는 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였다. 재현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크고 투박한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이제 다 괜찮을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이라도 뒤엎을 듯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대가도 치르게 될 때다.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그것은 자비 없는 심판자의 눈빛이었다. 너는 이제 아무 생각 말고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데만 집중하거라. 앞으로의 모든 일은 라비가 알아서 하겠다. 너는 다시는 그런 더러운 놈들과 마주칠 일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날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자는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이해를 나누고 있었다. 재현은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이 자신의 뒤에 굳건히 버티고 있음을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비로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최민호 상병, 윤지성 일병, 정우성 병장에 대한 군사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태영 장군의 이름이 배경에 깔린 사건이었기에 군사법 체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빠르고 엄정하게 움직였다. 세 사람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범인 최상병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남은 복무기간을 영창에서 보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태영 장군의 보이지 않는 힘은 판결을 뒤집었다. 영창은 그놈들에게 과분한 휴식처일 뿐이야 그의 한마디에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쓰였다. 그들은 영창 대신 원소속 부대로 복귀 조치되었다. 다만 그들이 돌아온 부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부대가 아니었다. 세 사람이 부대에 복귀하던 날 중대 행정보급관은 그들을 따로 불렀다. 그는 아무런 감정 없는 얼굴로 새로운 보직을 통보했다. 최민호 상병, 윤지성 일병, 정우성 병장. 오늘부로 너희들의 보직을 변경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특별 작업조였다. 부대 내에서 가장 힘들고 더럽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작업들을 전담하는 팀이었다. 그들의 작업 목록은 상상을 초월했다. 매일 새벽 그들은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 부대 모든 화장실과 정화조를 청소했다. 역한 냄새 속에서 맨손으로 변기를 닦고 물을 퍼냈다. 아침 식사 후에는 취사장의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선 아래 처리장까지 옮겼다. 점심에는 부대 내 모든 배수로를 청소하고 저녁에는 막힌 하수구를 뚫었다. 그들의 작업은 언제나 새벽만으로 이루어졌다.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부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작업을 감독하는 부사관은 그들이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다. 그는 시종일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감시하며 정해진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밤늦게까지 작업을 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정신적 고문이었다. 왕처럼 군림했던 최상병은 이제 부대에서 가장 천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매일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더러운 것들을 만지며 자신의 죄를 되새겨야 했다. 윤일병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재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의 죄책감은 끝없는 육체 노동 속에서 더욱 깊어져 갔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정병장이었다. 그는 전역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전역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의 전역일은 사건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하는 동기들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해야 했다. 그의 방관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끝나지 않은 작업이 되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고통과 절망. 그것은 김태영 장군이 그들에게 내린 사적인 형벌이자 아들을 위한 차가운 복수였다. 지옥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이재현 이병 사건의 후폭풍은 가해자 3명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태영 장군이 일으킨 파문은 부대 전체, 나아가 군 지휘 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화 작업으로 번져나갔다.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은 것은 중대장 한석주 대위와 대대장 이준호 중령이었다. 그들은 지휘 책임을 물어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한창 승승장구하던 엘리트 장교였던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장이 났다. 그들은 한직으로 밀려나 진급과는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다. 그들의 가슴에 달린 계급장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되었다. 여단장과 사단장도 무사하지 못했다. 그들은 공식적인 징계는 피했지만 군 수뇌부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았다. 그들의 진급 심사 서류에는 이번 사건이 영원히 기록될 터였다. 군단장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부대 쇄신을 약속해야만 했다. 그는 매일같이 이하 부대를 돌며 구타 및 가혹 행위 근절을 외쳤지만 그의 외침은 김태영 장군의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내지르는 공허한 비명처럼 들렸다. 부대 내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팀은
부대 내에 상주하며 모든 병사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그동안 최상병의 폭력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최상병이 저지른 추가적인 악행들이 속속 드러났고 그가 받았던 군사 재판의 형량은 더욱 무거워졌다. 또한 그동안 암암리에 존재했던 부조리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간부들이 병사들의 부식을 빼돌린 사실, 특정 병사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정황 등 부패의 고리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관련자들은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부대는 마치 의과 수술을 받듯 썩은 부위를 모조리 도려내야 했다. 병사들 사이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신병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선임들은 후임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욕설과 폭력은 자취를 감추었다. 숨막히는 공포가 생활관을 지배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포는 병사들을 부조리로부터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부대는 정상적인 소통과 위계 질서마저 마비된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으로 변해갔다. 병사들은 서로를 잠재적인 시한 폭탄으로 여기며 거리를 두었다. 진심 어린 전우회가 사라진 자리를 불신과 감시가 채웠다. 김태영 장군이 원했던 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 조직이 바로 서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는 썩은 부위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까지 함께 쓸어버리고 있었다. 시스템은 정화되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군대라는 조직이 가져야 할 본연의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특별 작업조의 하루는 지옥 그 자체였지만 최민호 상병에게 가장 끔찍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밤이었다. 육체는 녹초가 되어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이재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채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차갑게 변하던 그 눈빛. 그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더러운 군화를 핥았다. 핥아도 군화는 깨끗해지지 않았고 역한 냄새는 그의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다. 그러면 어김없이 불침번을 서던 간부가 다가와 그의 뺨을 때렸다. 조용히 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한때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다. 힘없는 후임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의 권력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부대에서 가장 낮은 곳, 아니 인간 이하의 존재로 추락했다. 식사 시간이면 다른 병사들은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그는 그 시선을 피해 구석에서 고개를 쳐박고 밥을 삼켰다. 밥은 모래알처럼 까끌거렸다. 어느 날 그는 면회를 신청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제발 한 번만 와 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며칠 후 그의 아버지가 면회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는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더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최상병은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 매달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네가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네가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놈은 없다.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냉정하게 돌아섰다. 최상병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가족에게마저 버림받은 것이다. 그의 세상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그날 이후 최상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반항심이 없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영혼 없는 기계처럼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해냈다. 더럽고 힘든 작업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대에서는 그를 전역시키지 않았다. 그의 군 생활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형벌이었고 잠드는 순간만이 유일한 구원이었다. 김태영 장군이 원했던 대로 그는 살아있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의 끝없는 추락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자가 치러야 할 가장 잔혹한 대가였다. 윤지성 일병의 지옥은 최상병의 그것과는 종류가 달랐다. 그의 지옥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자라나는 죄책감이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재현의 얼굴 위로 자신의 비겁했던 모습이 겹쳐졌다. 최상병의 눈치를 보며 가혹 행위에 동참하던 모습, 재현의 팔다리를 붙잡고 있던 자신의 손, 그리고 눈 딱 감고 한번 해라고 속삭이던 자신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생생한 한영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특별 작업조의 고된 노동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육체가 힘들어 녹초가 되면 최소한 밤에는 죄책감을 잊고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 고될수록 그의 정신은 더욱 뚜렷해졌고 죄책감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렀다. 그는 재현에게 사죄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이 지긋지긋한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중대행정보급관에게 재현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려달라고 간청했다. 이재현 이병에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행정보급관은 차갑게 거절했다.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절대 알려줄 수 없다. 그리고 네가 그를 만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나? 2번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윤일병은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씻을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그는 마치 출구 없는 방에 갇힌 기분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몰래 종이와 펜을 구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받는 사람은 이재현이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모든 심정을 쏟아냈다. 얼마나 자신이 비겁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는 몇 번이고 편지를 고쳐 썼고 눈물로 종이를 적셨다.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 나자 그는 이 편지를 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텅 빈 편지를 붙들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의 사죄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한 채 그의 마음속에서만 공허하게 맴돌았다. 윤일병의 군 생활은 끝나지 않는 참이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매일 밤낮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했다. 육체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졌지만 영혼에 새겨진 죄책감의 낙인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다. 그의 지옥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약자의 비겁함이 낳은 스스로 만든 감옥이었다. 정우성 병장에게 내려진 형벌은 가장 교묘하고 잔인했다. 그의 저녁은 무기한 보류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사회로 돌아가는 동기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어야 했다. 처음에는 분노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난 때리지도 않았고 욱하지도 않았어. 그저 못 본 척했을 뿐인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분노는 깊은 후회로 바뀌었다. 그는 수없이 그날의 상황을 되짚었다. 만약 자신이 그때야 최상병, 그만해라. 너무 심하잖아. 라고 단 한마디만 했더라면 어땠을까? 최고 선임이었던 자신의 말 한마디였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졌을 것이다. 재현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최상병과 윤일병도 괴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지옥 같은 곳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사소한 침묵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그는 자신의 방관이 얼마나 큰 폭력이었는지, 자신의 무책임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특별 작업조의 일과가 끝나고 생활관에 돌아오면 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후회와 자책뿐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 낳은 결과였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그를 불렀다. 정우성 병장, 너도 이제 곧 전역해야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반성문 한 장을 써와. 진심이 느껴지면 상부의 건의에서 전역을 시켜주도록 노력해보겠다. 정 병장은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새워 반성문을 썼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왜 방관했는지, 그 방관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가장 큰 죄악인지를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반성문을 제출한 며칠 후 그의 전역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짐을 챙겨 위수 지역을 나섰다. 몇 달을 애타게 기다리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는 부대 정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머물렀던 생활관 건물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사죄도 감사의 인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와의 작별 인사였다. 사회로 돌아온 정 병장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그의 기록에는 불명예 전역은 아니었지만 징계 사실 있음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 그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위축되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침묵이 남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의 후회는 저녁 후에도 끝나지 않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재현은 국군병원에서 퇴원 후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조치로 그는 육군본부 직할의 한적한 행정부대로 전출되었다. 그곳은 최전방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간부들은 모두 신사적이었고 병사들 사이에도 불필요한 위계 질서나 폭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재현에게 주어진 임무는 부대 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책 먼지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정리했다. 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밤에 잠을 설쳤고 누군가 등 뒤에서 큰 소리를 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군홧발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했다. 새로운 부대의 동료들이 친절하게 다가왔지만 그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는 아버지의 힘이 자신을 구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때로는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자신은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쓰리스타 아빠 백으로 탈출한 나약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가해자들이 어떤 끔찍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소문으로 전해 들었을 때 그는 통쾌함보다는 착잡함을 느꼈다. 복수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도서관 구석에서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발견했다. 그는 어릴 적 화가를 꿈꾸었던 적이 있었다. 그는 무심코 연필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손이 가는 대로 그리다 보니 어느새 스케치북은 그가 겪었던 지옥 같은 풍경들로 채워지고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생활관, 광기 어린 최상병의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린 자신의 모습.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무력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밤낮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의 스케치북은 한 권 두 권 늘어갔다. 그의 그림은 어둡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절망을 이겨내려는 처절한 의지와 희미한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의 재능을 알아본 부대장의 배려로 그는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 독사부대라는 제목의 전시회였다. 그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군 내부의 폭력 문제를 고발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현은 자신의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의 붓끝에서 지옥의 기억은 비로소 구원의 서사로 바뀌고 있었다. 김태영 장군은 아들이 새로운 부대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러워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가해자들은 죄값을 치르고 있었고 부대는 정화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며 깊은 고독감에 휩싸였다. 이번 일을 겪으며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가 믿었던 정의와 전우애는 허상에 불과했던 것일까? 시스템의 정점에서 있었던 자신조차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부패와 폭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의 막강한 힘은 아들을 구해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게 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옛 부하들 중 몇몇은 그의 방식에 등을 돌렸다. 너무 과하십니다. 각하, 군에도 질서와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는 사적인 분노를 공적인 힘으로 해결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지켜왔던 원칙과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는 아들 재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지만 그것은 어쩌면 아들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는 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좋은 지휘관이었을지는 몰라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재현이 병원에서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더 이상 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제 힘으로 제 상처를 이겨내고 싶습니다. 김태영 장군은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성숙한 아이였다. 그는 아들에게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한때 등을 돌렸던 옛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김태영 1세. 미안했네. 내가 너무 과했어. 그의 사과는 아들을 위한 복수가 끝났음을, 그리고 이제 아버지로서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고 마침내 재현의 저녁 날이 다가왔다. 그는 담담하게 군복을 벗고 위병소를 나섰다. 부대 앞에는 아버지가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2년 전 이병 열차를 타고 지나갔던 바로 그 길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았지만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 불정 모르던 20살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지옥을 경험했고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겨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저녁 축하 파티를 열었다. 어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렸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고생했다. 아들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자는 말없이 술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의 모든 아픔과 이해,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몇 달 후 한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강원도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한 병사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에는 그의 이름이 이니셜로만 작게 언급되었지만 재현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최민호 상병이었다. 끝없는 지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이다. 윤지성 일병은 만기 전역했지만 심각한 대인 기피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재현은 그 소식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거대한 폭력 시스템의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재현은 대학에 복학하는 대신 미술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폭력성과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아갈 힘이 있음을 믿었다. 재현이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다. 자랑스럽다. 내 아들. 재현은 아버지의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비행기는 하늘로 날아올랐다. 재현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대한민국을 바라보았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군 생활은 끝났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은 상처이자 동시에 그를 더욱 강하고